혼자 눈 뜨는 아침. 이경자. 여섯 번째 이야기. 어둠과 빛의 늪. 표는 먼저 오는 사람이 사기로 했지. 4시 반 걸 보고 저녁을 먹자고 그가 먼저 말했어. 사무실에서 미리 나와도 되느냐고 걱정을 했더니 밤을 새고 일하는 날도 있다는 거야. 그날 그가 10시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난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못했을 거야. 쪼달하니까. 그가 바쁜 일이 생겼다고 거절하면 난 너무 창피하거든. 죽고 싶었을 거야. 내가 아침 내내 얼마나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는지. 초침 하나 딸깍딸깍 움직이는 게 모두 가시 같았어. 그런데 10시에 그 사람이 전화를 했단다. 10시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온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어. 이상하지? 태희가 골라준 옷을 입고 수정이가 사다준 흑장미색 립스틱을 발랐단다. 남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신경 써본 게 난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 남편하고 선볼 때도 그저 차분했었거든. 늙어서 그럴까? 내가 그 남자한테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 건지. 나는 좀 일찍 나갔단다. 표는 내가 사고 싶었거든. 좋은 자리로 달라고 부탁을 했어. 표는 샀지만 약속한 햄버거 집엔 빈 의자가 없었단다. 그날은 어찌 그렇게 젊은 여자들이 많던지. 너무 싱그럽고 어여쁜 처녀들이 많아서 나 같은 여자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차라리 그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 참담하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쓸쓸함이 더 내 것 같이 생각되더라니까. 나는 출입구를 볼 수 없었어. 왠지 겁이 나는 거야. 이곳에 나타날 리도 없는 남편까지 떠오르고 조카가 볼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마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다면 난 기절했을지 몰라. 읽고 또 읽은 팸플릿을 처음 읽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때 내 앞에 우뚝 다가서는 느낌이 드는가 싶었는데 굵은 손이 내 팔을 잡는 거야. 왜 가슴이 울컥 메이던지. 아, 오셨군요. 나는 환자처럼 중얼거렸단다. 표를 샀어요? 그가 숨가쁘게 물었어.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서 먼 데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뛰어왔다는 거야. 국민학교 운동회 때 뛰어보고 처음이래. 나는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표를 찾았고 표를 샀는데 안타깝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란다. 영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뉴스를 보지 말자고 해서 우리는 시간에 맞추느라 휴게실에서 차를 한 잔씩 마셨어. 그가 영화에 대해 말했지. 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였어. 하지만 그가 내게 무슨 얘기든 열심히 들려주는 게 좋았단다. 우리는 어두운 극장으로 들어가 안내의 도움으로 자리에 앉았어. 영화가 시작되었지. 가슴이 떨렸어. 영화보다 다른 데에 자꾸만 마음이 쓰여서 너무도 이상했단다. 자막도 읽히지 않는 거야. 숨이 막힐 것 같고 그가 먼데 떨어져 있는 듯 하다가 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영화는 시작되었는데 숨이 막혀서 그때 그가 내 손을 잡았어. 얼마나 고맙던지. 비로소 자막이
읽혔단다. 태경아, 넌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니? 상계동이 말했다. 태경은 넋나간 표정으로 상계동을 쳐다보았다. 너 수율이가 집이랬지? 상계동이 말했다. 여기가 어디지? 비로소 태경이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물었다. 쌍문동인가? 다시 태경이 중얼거렸다. 여기 세워드려요. 수율이란 말은 들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이상하다 했죠. 기사가 길 옆으로 차를 붙이며 말했다. 다음 달에 나와라. 상계동이 말하며 태경이 내는 차비를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나 태경은 이제까지 오른 미터 요금을 내놓고 내렸다. 상계동은 떠나는 차 속에서 손을 흔들었다. 태경은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방향이 같은 친구와 합승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속에서 상계동 친구는 계속 쓰잘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태경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호준과 영화를 본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태경은 길섭에 섰다. 너무 황당한 느낌이 밀려왔다. 이곳이 어딘지 마냥 낯설기만 했다. 육교는 저만큼 위에 잘못 놓여진 구조물처럼 걸려 있었다. 하늘엔 석양빛에 물든 구름이 몇 점 떠 있고 턱없이 넓은 길은 저녁인데도 한적했다. 건너편 아파트촌 입구로 장꾸러미를 든 아낙네 두엇이 걸어가고 있었다. 태경은 자기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막막했다. 그가 조금 전까지 사로잡혔던 세상과 여기는 너무 달라서 어디 담벼락에라도 붙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갈 곳이 없어요. 태경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40해가 넘은 어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이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주부라는 사실도 물론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다만 울고 싶을 뿐이었다. 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얼굴을 가리고 흠뻑 울음에 젖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느낌과 의지는 다른 것일까? 태경의 다리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두 개의 다리는 한 곳으로 밖에는 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수만 개의 다리가 붙어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태경은 발 아래 밟히는 전혀 낯선 감촉 때문에 문득 멈췄다. 그리고 이내 영감 같은 느낌으로 깨우쳐지는 어떤 것을 알아냈다. 방금 발에 밟힌 것이 후준이었다는 것을. 태경은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머리를 들어올리는 어떤 힘이 느껴졌다. 그래, 나는 알아. 그이야. 후준 씨야. 태경은 속으로 외쳤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호준이 공기가 되어 태경의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아, 이건 뭐지? 태경의 눈시울이 무거워졌다. 그는 마치 깨어나기 싫은 잠에서 깨어난 아이 같은 표정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건물과 가게와 사람들과 길과 차들이 보였다. 그런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낯설었다. 태경은 다시 내디뎠다. 발밑에 후준이 밟혔다. 고개를 들면 후준도 따라 일어섰다. 그이야. 그이가 여기 있는 거야. 아, 어떡하지? 이건 뭐지? 이걸 뭐라고 해야 해? 그리움. 그래, 그리움이야. 태경은 어디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리움하고만 한 몸이 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리움이 손에 잡힌다면 꼭꼭 싸서 간직하고 싶었다. 그러나 느낌이나 생각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다. 태경은 빈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시죠? 택시기사가 정신 나간 듯 보이는 태경에게 수상쩍은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네, 아저씨, 집이요. 저 아래 내거리서 우회전해서. 태경은 허둥거렸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허둥거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낳은 이래로 처음 마치 임신 같은 징후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몸에 무엇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 잉태의 기미를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무엇인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차서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느낌도 생겨나지 않는 상태라고나 할까. 어쩌면 뿌듯하고 편안하다고 할지. 나한테 전화 온 거 없었어요? 태경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에게 물었다. 난 받은 거 없다. 전씨는 딸을 외면한 채 대답했다. 그는 요사이 딸에게서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 사뭇 속을 졸이고 있는 중이었다. 전화 올 때 있냐?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딸을 따라가서 전씨가 살피듯 물었다. 아니에요. 태경은 짐짓 태연하게 말했다. 태경은 저녁 설거지를 끝낼 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묻는 말, 전씨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만 했다. 그리고 부엌 일을 마무리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엄마, 텔레비 안 봐? 소영이가 방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안 봐. 태경은 짜증스레 대꾸했다. 주부가 열창인데도?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었다. 안 봐. 어디 아파? 아니야. 그런데 왜 화나는 일 있어? 아니야. 태경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이는 어머니 방에서 선뜻 나갈 수가 없었다. 엄마 차는 전화 없었니? 태경이 갑자기 눈을 뜨며 물었다. 없었어. 왜? 아니야. 그럼 엄마 혼자 누워 있어. 난 나갈 테니까. 숙제는 다 했니? 이것만 보고 할 거야. 태경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이가 나가며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나가자 아이의 존재가 태경에게 느껴졌다. 왠지 딸아이가 혼자 있는 어미에 대해 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생각했다. 엄마 벌써 괜찮아? 태경이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소영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웃는 얼굴로 아이 옆에 앉으며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어디 아프냐? 전씨가 물었다. 아프긴요. 태경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전씨는 딸의 웃음 띤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감춰져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척했다. 지금 노래하는 아줌마는 엄마하고 나이가 같은데 엄마보다 더 늙어 보이지? 소영이가 태경의 손가락을 만지며 말했다. 아니다. 엄마가 더 늙었지 뭐. 태경이 속마음과는 다르게 대답했다. 엄마 지금 머리 모양을 해서 아주 젊어졌어. 그래? 정말이니? 그렇다니깐 결혼 안 한 사람 같아. 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다 하네. 태경은 자신도 아이의 말에 언짢은지 기쁜지 헤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빈잔을 주었다. 열창 중인 주부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다며 슬퍼하고 있었다. 태경에겐 노래하는 화면이
그저 움직이는 그림으로만 보였다. 소영아, 너 무슨 종이 없니? 태경이 물었다. 엄마, 어떤 종이? 아이가 눈을 반짝 뜨며 물었다. 엄마가 종이를 찾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뭐 아무거나, 원고지도 좋고 편지지도 괜찮고 그냥 흰 종이도. 그럼 엄마, 내가 이쁜 편지지 줄게. 아이는 기쁘게 말하고 춤추듯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상한 편지지를 들고 나왔다. 서양 여자아이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그림이 희미한 보라색으로 프린트된 편지지였다. 줄도 쳐 있지 않았다. 아빠한테 편지 쓰려고? 아이가 외국 출장 중인 아버지를 떠올리며 물었다. 아빠한테 무슨 편지를 쓰니? 다음 주에 오실 텐데. 주소도 모른다. 태경은 주소도 모른다는 말을 할 땐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출장 가서는 한 곳에 안 계신단다. 전씨가 실망한 빛이 역력한 손녀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싶어 이렇게 말해주었다. 태경은 일부러 하품을 했다. 엄마 문제 잘난다. 요새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일어섰다. 엄마, 근우 오면 나 잔다고 그러세요. 곧 오겠네. 알았다. 전씨는 짧게 대답하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태경은 등 뒤로 방문을 닫을 때 문득 안에서 문을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온전히 막힌 방 안에 혼자가 되자 그는 가족들과 자신이 분리되는 경험을 했다. 아이들과 나, 남편과 내가 따로따로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다니 그것이 느낌으로 오다니 너무도 놀라운 현상이었다. 어쩌면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잠시 문턱에 서서 자신의 새로운 느낌, 죄악의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고스란히 서서 진득하게 떨어져 나가는 자식과 가정에 대해 그 생경하고 거친 느낌을 느끼고 싶었다. 느낌은 소낙비처럼 지나갔다. 소낙비는 여전히 땅에 고랑을 파고 잔뿌리는 뽑아내기도 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대지에 남기듯 분리의 거친 느낌도 태경의 가슴에 여러 가지 생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태경은 저녁빛에 물든 거리에서 만난 그리움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어서 빨리 지금의 실물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 후련했다. 그래, 태경은 속으로 말했다. 나는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의 내 상태를 나타내기로는 너무 부족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약속된 말은 사랑뿐이니까. 태경은 아직도 방바닥에 처음같이 놓여있는 흰 종이 위에 볼펜을 놓아버렸다. 쓸 말이 없었다. 마음은 편안하고 뿌듯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마음은 고요하고 맑았다. 눈을 들면 거기 호준이 있었다. 눈을 감아도 호준이 보였다. 그리고 이런 현상, 이런 상태가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이때 화들짝 방문이 열렸다. 소영이의 짜증난 모습이 뿌옇게 어른거리는 형상으로 태경의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내 말 안 들렸어? 아이가 소리쳤다. 아니. 태경은 얼빠진 바보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번이나 불렀다고, 자지도 않았으면서. 소영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이렇게 소리쳤다. 왜 불렀니? 빨리 나와봐. 막내 이모가 바꿔달래. 막내 이모? 태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갈퀴에 걸린 물체처럼 일어섰다. 포도를 한 입 가득 물고 씨를 바르던 근우가 표정으로 태경에게 인사했다. 태인이? 나야 언니? 글 쓴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소영이가 그러던데. 왜 그런 엉뚱한 말을 했을까?
언니가 종이 달래서 줬더니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닫더래. 세상에, 사람이라는 게 참. 왜 언니? 전혀 아니었어? 예, 내가 글은 기가 막히다, 예. 내가 무슨 글을 쓰겠니? 소영이가 엉뚱한 데가 있는 애다, 너. 내가 종이 달랬더니 아빠한테 편지 쓸 거냐고 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출장 간 사람한테 무슨 편지니? 넌 아직 모르겠지만 자식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단다. 언니도 신경과민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자신감을 못 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넌 아직 몰라. 사람은 다 지내놓고 봐야 뭐가 뭔지 알고 깨닫는단다. 그럼 종이 뭐하러 달랬어? 종이? 태경은 종이 하고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요샌 뒤늦게 문단 데뷔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난 또 언니도. 태희가 가벼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으나 태경은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태희는 뒤늦게 언니의 수상쩍은 침묵을 알아차렸다. 언니. 그래서 태희는 길게 태경을 불렀다. 남편 들어왔니? 태경은 딴전을 피웠다. 어제 밤샘하고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골아 떨어졌네. 애기도 자고? 10시가 다 됐잖아. 아직 안 자면 큰일이지.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언니, 애들 아직 안 자보라고. 내가 언니한테 한적한 기분으로 안부 전화할 수 있겠수? 나도 나 혼자 고독할 필요가 있어. 언니는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뭐 사람이 고독까지 필요할까? 살림 제대로 살자면 있을 거 다 있어야 하듯이 감정도 풍부해질수록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 같아. 예, 넌 참 똑똑하다. 요새 여자애들은 다 너 같니? 놀리는 거요? 아니야.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못했어. 정말이야. 지금 떠오른 건데 우린 단순하도록 교육된 것 같아. 식물처럼. 정말이야. 식물이란 표현 괜찮다, 언니. 언닌 역시 문학적 소질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러지 마.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거 봐. 언니가 뭘 갈구하는 게 틀림없어. 지난번에 보니까 눈에 씌어있던데 뭐. 그랬니? 그랬다니까. 왜 전화했니? 그냥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예, 잠깐만. 전화 길게 해도 되니? 괜찮아, 언니. 애들 좀 들여보내고 잠깐만. 태경은 수화기를 든 채 근우와 소영이를 방으로 쫓아보냈다. 태야, 너 말이야. 태경은 거실에 아무도 엿듣는 사람이 없건만 필요 이상으로 낮춘 목소리로 말했다. 안 들려, 언니. 태희가 소리쳤다. 얘, 너 말이야. 정말 저 남자친구 있니? 태경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태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희가 깔깔대고 한참이나 웃었다. 태경은 동생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괜시리 얼굴을 붉혔다. 언니, 그게 궁금해? 태희가 웃음 끝에 떼구르르 구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태희에겐 언니의 대답이 필요치 않았다. 정말이야, 언니. 왜 그런 걸 거짓말로 하겠어? 태희의 목소리는 거침없고 당당했다. 태경은 태희의 당당함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 사실이라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해? 놀랬수? 내가 이혼할까봐 겁나? 남자친구 때문에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재혁 씨가 문제 삼지 않으면. 사랑하니?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현실에서 일부 일처제라는 게
여자를 어떻게 주눅들이는 제도인지 아는 대로 설명하고 싶었으나 언니에게 그것이 통할 것 같지 않아 잠자코 있었다. 너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이니? 태경이 조용조용 물었다. 아, 언니, 사랑? 글쎄, 사랑까진 그렇게까진 아닐지 몰라. 그럼 여자친구같이 그런 친구란 말이니? 꼭 그렇진 않아. 우린 성이 다르니까. 그 애가 있어서 기쁜 것만은 사실이야. 활력소랄까? 태희가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이 태경에겐 그저 놀라웠다. 그리고 태희의 말 속을 꿰뚫을 능력도 없었다. 환경의 차이처럼 태경에겐 낯선 얘기였다. 언니, 나 다음 주부터 동시통역 배우러 다닐 거야. 돈도 벌고 나 자신을 확인하고. 태희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말했다. 쟤 역시 버는 것도 꽤 되지 않니? 그런 거하고는 달라. 나는 나야, 언니. 태경은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의 골이 잡혔다. 언니, 난 언니가 좋거든. 그런데 왜 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끝이 늘 이렇게 답답하지? 실증이나, 언니. 미안하다, 태희야. 그렇지만 너 남자친구 얘긴 절대 비밀로 해. 알았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태경이 이렇게 말할 때 태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구 토하듯이 웃어댔다. 태경은 웃음소리 속에다 잘 있으라는 인사말을 보태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이 무겁고 기분이 구겨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태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건만 꺼림칙했다. 남자친구 얘긴 비밀에 붙이라고 한 것조차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었다. 태경이 이런 지저분한 기분에 휩싸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순간 태경은 화들짝 놀랐다. 겁이 더럭 났던 것이다. 그는 마치 난폭해진 자식에게 매달리는 어머니처럼 두 손을 함께 수화기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과 호준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가 누르고 감추고 싶은 건 고요를 깨는 벨소리였지만 그는 수화기만 내리누르고 있어서 다시 벨이 울렸다. 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지금 태경은 남편이든 호준이든 아무도 감당기 어려웠다. 여보세요? 태경은 당황이 감추어지지 않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야. 태희였다. 나 말이야, 사실은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날도 느꼈는데 오늘도 전화를 끊자마자 탁 느껴지더라고. 얘, 넌 무슨 엉뚱한 소리를. 괜찮아, 언니. 겁먹지 마. 난 언니 동생이고 옹졸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난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여자니까. 언니, 말해봐요. 언니를 말하게 하는 것이 내가 언니를 돕는 게 될 것 같은데. 언니 생각은 어때? 언니, 뭐하는 남자야? 건축가야. 태경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작고 짧게 말했다. 어머나, 너무 근사하다. 예술가잖아. 어떻게 만났어? 나이는 어때? 언니보다 어린가? 태희야, 제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제발 몇 번 만났어. 영화 한 번 본 것뿐이라니. 태경은 끝내 마지막 말 하나를 잊지 못하고 목이 메어 입술을 깨물었다. 사랑하는구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태희가 중얼거렸다. 언니, 괜찮아. 겁먹지 마.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다고. 아무나 사랑하지 못해. 울고 싶지? 우는 거야? 어떡하지, 언니?
우리 언니가 사랑을 하니. 예태이야, 제발. 그게 아니라니깐. 넌 몰라. 난 그저 갱년기라서 그저 아무거나 슬프단다. 태경은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언니보다 어려? 태희의 관심은 전혀 수그러들 줄 몰랐다. 태희야, 난 더 말 못하겠어. 너무 어지러워서 몸이 떨리네. 태경은 간절하게 말했다. 그래라 언니, 그만 괴롭힐게. 사실은 단순히 언니를 괴롭히려는 건 아닌데 간직하고 있는 게 힘들 때도 있으니까 난 그저 그걸 좀. 언니, 중요한 건 언니 자신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요. 안녕, 언니. 그래, 고맙다. 잘 자. 자매는 이렇게 인사했지만 서로 아쉬움이 남았다. 태경은 두 손으로 머리를 터지도록 싸쥐었다가 놓고 일어섰다. 거실에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서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의지와 사고력이 마비된 것 같았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어쩌면 30초쯤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5분은 서 있었는지도 모른다. 태경은 먼 데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밤이야. 태경은 자신에게 말했다. 자야 돼. 또다시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옷을 하나씩 벗었다. 팬티만 남았을 때 태경은 자신의 맨살이 의식되어 누가 볼세라 팔로 감쌌다. 그리고 잠옷을 입었다.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을 감을 수 없는 순간 보일 수 없는 형상들이 대낮처럼 밝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태경은 문득 자신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이 손. 태경의 입이 저절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태경은 놀란 듯이 손을 풀고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감당할 수 없는 격정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태경을 삼키려 들었던 것이다. 태경은 호준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숨쉬기를 그만두려 하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것이었다. 태희야, 난 비겁한 언니란다. 왜 말하지 못했지?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태경은 속이 상했다. 자기 자신의 비겁함이 느껴져 자신이 싫어졌다. 태희가 뭘 했지? 태경은 이불 속에서 눈을 번쩍 떴다. 간직하고 있는 게 힘들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나보다 11년이나 어린 태희가. 난 바보야. 나이만 먹고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이나 하고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온 바보 천치야. 그 애 나보다 11살이나 어려도 세상을 나보다 더 잘 보잖아. 난 뭐야. 겨우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 남편이 주는 돈으로 살아가고. 내가 무슨 어른이야. 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 태희에게 말했어야 해. 그 애는 내 편이니까 날 좋아하고 믿고 위하는 아이잖아. 그런 똑똑하고 당당한 동생에게조차 비겁하게 감췄던 거야. 난 아니라고. 그 사람 모른다고. 태경은 좀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저녁거리에서 공기처럼 가득 찼던 호주는 어디 갔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왔을 때 수은등과 정원수에게 나눴던 말은 어떻게 된 걸까? 태경은 지금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비행기에서의 뜻하지 않은 만남, 그의 친절, 사무실, 저녁 식사, 영화, 그리고 그가 한 말들, 표정과 몸짓들.
태경이 키운 그리움을 펼쳐놓으면 실상 이런 추억들은 너무 작았다. 마치 넓은 마당에 어디 박혔는지도 모를 모래알 같았다. 그래서 자신의 그리움이 과대망상의 한 징후 같기도 했다. 이건 너무 허망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태경은 이제 허망이라도 붙들지 않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그대로 헤어졌다. 호주는 영화에 감동해서 헤어나지 못한 채였다. 택시를 타면 갈 수 있는 길이라도 한사코 바래다 준 것, 그리고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 태경은 호준이 한 말, 연락이라는 말에 못 박혀서 꼼짝을 못하는 채집된 곤충이나 다름없었다. 태경은 이불 속에서 다리를 오므렸다. 자궁 속의 태아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형태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다시 다리를 길게 폈다. 눈을 감았다. 고개를 마구 저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자꾸만 가슴 속에서 크억 하는 소리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다. 참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목구멍이 터질 것 같았다. 태경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일어섰다. 방바닥으로 내려갔다. 불을 켰다. 방 안이 흔들리다가 가라앉으며 드러났다. 흰 종이 한 장은 아직도 방바닥에 있었다. 태경은 바닥에 엎드려 볼펜을 잡았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한 건물을 그렸다. 길을 그렸다. 길 옆에 축대를 그렸다. 건물 앞에 택시를 그렸다. 그 옆에 한 여자를 그렸다. 태경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미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것을 들고 한눈에 들여다보았다. 이 문으로 처음 들어갔었지. 태경은 그날을 생각했다. 비행기 안을 그릴걸. 태경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이 싫었다. 아무래도 자기는 그림 그리는 데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생이라도 열심히 익혀두지 못한 게 후회되었다. 그래도 그는 그림의 여백에 비행기 의자 2개를 그려보았다.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다른 빈 쪽에 발피다 라고 썼다. 고개를 들면 그가 눈앞에 가득했다 라고 써넣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 하나가 자라고 있다 라고 길 위에 썼다. 나는 그것이 꼬물꼬물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축대의 가까스로 써넣었다. 이제 빈 곳이 없었다. 태경은 바로 앉았다. 밤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적도 자기 소리를 가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 곳 없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태경은 혼을 모은 듯한 눈길로 종이 위의 선과 점, 그리고 하나의 형태와 또 다른 형태의 연결, 그런 것 사이에 씌어있는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태경은 택시 옆에 선 어색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건물은 저만큼 앞이었고 자신은 건물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그러나 문으로 난 길엔 마치 바위 같은 글자가 몇 개나 가로막고 있었다. 태경의 초점은 오래도록 자신에게 박혀 있었다. 그런데 점점 종이 위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옆에 선과 형태들도 흐려졌고 종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경은 진득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종이를 번개처럼 빠르게 가슴에 품었다. 두 손이 절박하게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의 눈 위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에서 억눌린 신음이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다. 그는 무릎으로 기었다.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묻었다. 입술을 피 터지게 깨물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속으로 하느님,
하고 불렀다.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저는 제가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태경의 머리 위에서, 구부린 등허리 위에서 잠이 없는 시간이 그를 쓰다듬었다. 터져나오지 못하는 흐느낌 때문에 아린 가슴도 젖은 얼굴도 아직은 시간의 품에 있었다. 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려운 아이처럼 방 안을 둘러보았다. 등은 천장에 그대로 매달려 있고 화장대는 제자리에 있었다. 어두운 창에 드리운 계란색 커튼도 거기 있었다. 태경은 오래도록 굽히고 있었던 무릎을 세웠다. 가슴패기에서 종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태경은 그것을 주워들고 일어섰다. 창가로 가서 커튼 한쪽을 살며시 들추어 보았다. 밖은 고요뿐이었다. 자동차가 저쪽 길에서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건 고요 속을 스치는 하찮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태경은 커튼 자락을 내려놓고 방 불을 껐다. 한 손엔 여전히 자신의 일부처럼 들려있는 종이를 가진 채 자리에 누웠다. 태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눈을 떴다. 눈꺼풀은 저항 없이 밀려올랐고 그의 아침은 의외로 가뿐했다. 그러나 이불을 개다 말고 어지럽게 잔뜩 그려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을 때 그의 모든 동작이 멈췄다. 자기 혼자뿐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그에게 종이는 마치 성질을 가진 생명체처럼 방 안을 채웠고 태경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태경은 종이를 낚아채듯 잡아서 두 손으로 모질게 구겼다. 그러나 곧 자신의 태도가 싫고 후회되었다. 그는 구겨진 종이를 펴서 여러 번 접어서 손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은 뒤 거울을 보고 방을 나갔다. 아침 준비는 늘 습관이 되어 있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그의 몸이 자신의 습관으로부터 나뉘어지는 느낌을 느꼈다. 태경은 시간을 보았다. 도시락을 싸다 말고도 그랬고 아이들의 밥상을 차리다가도 그랬다. 근우야, 물 여기 있다. 소영인 웬 옷을 그렇게 오래 입니? 태경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아이들을 챙겼다. 소영아, 밥 먹어라. 다 차려놨어. 태경은 둘째가 나오면 국을 떠놓으려다가 조바심이 나서 물까지 올려놓고 소리쳤다. 그는 다시 시계를 보면서 전화기 옆으로 갔다. 정신없이 수화기를 들고 숫자를 눌렀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태경은 자기가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른 게 생각나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얘도 한창 바쁠 텐데. 태경은 두 손을 비볐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급한 목소리로 수정이 받았다. 나야. 지금 바쁘지? 태경이 캥기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여보, 다녀와요. 너도 그만 끄물대고. 됐다, 됐어. 왜 모양은? 그래, 잘 갔다 와. 아휴, 이제 끝났어. 넌 애들 다 갔니? 우리도 이제 갈 거야. 학교가 코앞이잖아. 예, 나갈 것들은 그저 빨리빨리 나가주는 게 좋아. 그런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고 어제도 좀 늦게 전화 걸었더니 안 받아서 나가기 전에 목소리 들으려고. 나 아침에 수영 가는 거 몰라? 어젠야 뭐 수영 강습 동기도 동기라고 그 여자들하고 돌솥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짓거렸더니 4시가 다 됐더라니깐. 시간 가는 거 몰라 좋긴 좋은데 아휴 거지 같아. 재밌었겠네. 태경은 그저 한마디 했다. 같이 수영 다니자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져. 에어로빅을 하든가 헬스도 괜찮고. 태경은 이렇게 말하는 수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정이 말하다 말고 죽은 듯 소리 없는 태경을 불렀다. 그래. 태경이 몽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오늘 만날까? 만나는 거야 쉽지 뭐. 소영 아빤 아직 귀국 안 하셨나? 내가 집으로 갈까? 태경은 남편에 대한 얘긴 대답도 않고 이렇게 물었다. 그럼 11시쯤 와. 점심이나 먹게. 나 수영만 하고 올 테니까. 그래, 나중에 봐. 태경은 전화를 끊었다. 어디 갈 거니? 전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다 말고 일어서는 태경에게 물었다. 네, 수정이 하고요. 하고 대답을 얼버무렸다. 태경은 어머니만 아침을 차려드리고 자신은 속을 비웠다. 마음이 산란하기 그지없고 여러 갈래의 실오라기로 풀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태경은 수정이 내간다는 약속도 곧 후회했다. 뭔가 다른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다른 일이어야 했다. 나가자면 이빨도 닦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아야 할 텐데 도무지 움직이기도 싫고 짜증만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침 신문을 가져다 읽지도 않고 이리저리 넘기기만 했다. 전화를 해볼까? 궁금해서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걸었다면 왜 그 사람은 연락을 하지 않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태경은 4칸짜리 만화를 읽었다. 내용도 모르고 글자만 눈으로 더듬다 말았다. 태경은 불쑥 일어나서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허둥대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의자에 앉았다. 전화를 해야지. 설마 끊어버리기 하려고. 태경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수화기를 힘겹게 그러나 도발적으로 들어올렸다. 입안에서 슬슬 굴러다니는 숫자를 눌렀다. 안녕하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간 적이 있는 수율이라고 소장님 계시는지요? 태경은 캥겨드는 마음을 안간힘을 다해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셨어요. 기다리세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친절했다. 그런 친절이 태경은 너무 고마웠다. 그래도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떤 목소리일까? 반가워하지 않는다면. 태경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정호준입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저예요, 수율이. 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졸아들었다. 아, 안녕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전화하고 싶은 걸 시간이 좀 잃은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호준의 목소리는 유쾌했다. 태경은 전신에서 거친 긴장기가 풀어져 내리는 걸 훈훈하게 느꼈다. 오늘 시간이 어떠세요? 점심을 하실까요? 호준이 말했다. 점심은 금방 끝나잖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저녁 시간도 괜찮으세요? 여기에서 호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곧 호준이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태경은 그저 네, 좋아요 라는 말만 했다. 이렇게 통화를 끝내고 났을 때 태경은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약속했어. 만날 거야. 태경은 속으로 세상 천지에 대고 소리쳤다. 이보다 더 일찍 수정과 약속한 것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일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느님, 그이와